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이상목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 시청자 여러분 어떤 소망 갖고 계십니까? 경제 회복을 꼽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 미뤄뒀던 고통이 함께 밀려올 거란 걱정스러운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는 개인뿐 아니라 정치도 국가도 제 역할을 다 해줘야 할 겁니다. 새해 다 함께 신발끈 단단히 고쳐매고 힘차게 뛰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본부 한라인 윤 대통령의 신년사 뉴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2023년도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회가 열린 곳 청와대 영빈관이네요.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네.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오늘 신년 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당 인사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초청됐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특히 정부가 민간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노동과 교육, 또 연금 등 개혁에 집중하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 역할에 방점을 찍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오늘 신년 인사회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오부여인 그리고 종교계와 정당의 지도자분들 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 인사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힘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은 2023년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아침 8시쯤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참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참모진 등 4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 후에 신년사도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으로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국무위원들과 떡국 조찬을 함께한 데 이어서 어제 오전 10시부터 약 10분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 키워드는요, 기득권 타파로 정리됩니다. 예. 여기서 기득권은요,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 후보 수락을 할 때 반복해서 강조해왔던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면서 앞서 강조했던 국정과제죠,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신년사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야 합니다. 직무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귀족 강성노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와 타협하는 기업은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과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사실상 이 귀족 강성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성과급자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반대로 강성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요, 3대 개혁과 함께 강조한 부분이 바로 경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도 경제였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경제라는 단어는 11차례 언급이 됐고요. 네. 이어 미래는 10차례, 개혁과 세계가 각각 8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네. 또 수출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온 것도 눈에 띄었는데 올해도 극심한 경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적극적인 수출 진흥을 통해서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의 신년사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 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집무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네. 인터뷰 내내 윤 대통령은 답변 자료 없이 자기 생각을 밝혔다고 하고요. 책상 위에는 메모지와 필기 도구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제 정치, 사회 분야에서 경제, 부동산 정책까지 여러 분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내년도 경제 위기 상황을 우려하면서 물가와 금리 같은 지표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또 예.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새해부터 대출과 세금 규제를 빠르게 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 또 정치 분야에 관련해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있는 만큼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중대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도 주목됩니다. 네. 신년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북한 관련 언급도 나왔는데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하는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여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또 정치에 뛰어든 소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개인적인 생각들도 이제 함께 드러냈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태도와 대통령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네. 검사로서의 윤석열다움과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다움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대통령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아쉽다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국민 의견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강화하려고 이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또 윤심, 윤핵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여의도 정치를 얼마나 했다고 윤심이나 윤핵관이 있겠냐고 일축을 하면서요. 한동훈 장관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서도 너무 이르지 않냐며 웃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 장관과
장관과 통화할 때 당대표 출마 생각이 있냐고도 물어봤는데 한 장관도 그냥 웃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몇 년 넘도록 제처와 처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네.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영부인의 역할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취임해 보니까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일정이 많아서 고단해하면서 지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 이런 당부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하나마나한 신년사를 발표했다면서 무공감, 무책임, 무대책 신년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경제 제도약과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이라는 이 중요한 현안을 잘 짚어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다른 하늘 아래 있는 것인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신년사로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민생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무공감, 무책임, 무대책 신년사였습니다. 저는 중요한 현안 두 가지를 잘 강조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무려 무역 적자가 472억 달러나 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에 집중해서 무역 적자를 없애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잘 짚으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노동, 연금 개혁을 하여야 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수뇌부 그리고 지휘관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대비태세를 보고받았고요. 예.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기 위한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와 실전적 훈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어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의 허순도 대장을 비롯해서 태풍 흰남노 인명구조 활동과 경북 봉화 광산 매물 광부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한 소방대원들, 또 해외 건설 현장 관계자, 토끼띠 스포츠 선수 등 각계 인사들과도 신년맞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격려를 전하고 행복을 기원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 겨울에는 눈이 오면 녹지가 않고 계속 쌓여서 뭐 눈이 많이 덮여 있을 텐데 한국과는 반대로 한여름이라 기온이 가장 높은 때라서 영하 5도 내외이고 배가 기간이라 하루 내내 해가 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2022년 이 마지막 주 국정 지지율 이 여론조사 보니까 한 40% 유지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0.3%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8%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또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 네. 부정평가는 57.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두고 지금 아까 여야 정치권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고 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일단 큰 아젠다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경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예. 노동연금 교육개혁 이른바 3대 개혁을 강조한 이 부분이 뭐 새로운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은 방점을 찍어서 그 부분을 올해의 역점 예. 성과를 내겠다라고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큰 틀에서의 어떤 아젠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나름 설정을 좀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네네. 좀 평가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쉬운 부분은 아니겠죠. 네네. 그것은 향후의 과제로 남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큰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과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현재의 닥친 여러 가지 민생,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안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진솔한 고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극복해 가자라고 하는
좀 이런 이 공감과 관련된 키워드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내 의지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내에서의 반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적절치 않고 좀 평가가 낮은 것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새해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어려울수록 대통령 말씀처럼 경제에 집중하고 그 타겟책을 수출, 미래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는 것은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온정주의, 따뜻함 이런 것들을 바탕해야 되는데 말씀 속에는 이제 강성 노조, 기득권, 카르텔 굉장히 센 단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를 지나치게 양분화한다든지 나와 같이 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잘 될 거지만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다. 말하자면 구시대적 유물이다. 혹은 뭐 불온한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은 자칫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국민들이 더 분열되고 지리멸렬하게 흩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러한 어떤 수출지향적 드라이브 속에서도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법 개정도 뭐 규제 개혁도 결국에는 말하자면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대화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언급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국민의힘도 서울 여의도의 중앙당사에서 당 지도부와 상임고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이 신년 인사 영상을 통해서 노동과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올해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당이 화답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의 어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신년사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주춤거리면 우리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단합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었습니다. 3월 8일 치러지는 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총출동한 이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2달여 앞두고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차기 당대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며 당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과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나경원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수당의 가치,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한 목소리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인기 없지만 하시겠다고 하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우리 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해 드려야 되고 정권 재창출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초는 작지만 어둠을 밝히는 그런 아주 귀한 물건이지요. 우리 국민의힘, 우리 여당이 초와 같은 살신성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당 개혁과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레이스의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자들 간의 경쟁 역시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새해가 밝으면서 당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과 출정식 등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앞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은 오는 9일 캠프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윤상현 의원은 5일, 권성동 의원은 6일, 안철수 의원은 설을 전후해서 각각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은 나경원 부위원장은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상황이라면서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이 특히 이제 주자들 간의 윤심 잡기 경쟁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드러내거나 정부 기조에 맞춘 발언으로 어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먼저 대표적인 친윤계 맏형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선 캠프 인사 300명과 송년회 모임을 열고 우리는 윤석열을 위해 존재하니까 윤석열을 외치자라고 말하면서 새 과시에 나섰고요. 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도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과의 부부 동반 만찬 그리고 친윤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 유승민 전 의원의 움직임도 관심일 겁니다. 일단 반윤 정서를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비윤계 대표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네. 친윤 주자들을 향한 날선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에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노예나 하인 같은 사람이라면 국민들께서 그런 대표와 당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나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오늘도 한 라디오에 나와서 윤심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면 2016년 총선 재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보수 정당이 2007년에 친박 친이 싸우다가 그 다음에 2012년 16년에는 친박 비박 싸우다가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을 다 장악하면 2016년의 완전히 재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친윤과 비윤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은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당대표 출마자들이 윤 대통령과의 친분보다는 총선 승리 방안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1년이 안 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으니까 아마 그것이 이 대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서로 윤심이 어떻다, 그다음에 어떻게 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윤심이나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는 우리 당대표가 되려는 분 중에 대통령과 척지고 대통령과 싸우려고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윤심이라든지 친소 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당 개혁이나 총선 승리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총선에도 도움이 되고 당의 지지율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 수도권 출마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내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서 내년 총선은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된다면서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론을 제기한 윤상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안철수 의원의 게시글에 화답하면서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 작성에 같이 하자면서 누가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냐라는 이런 말뿐인 논쟁을 멈추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소정세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모습을 보면 범죄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과 비윤이 맞서고 있다. 비윤이 맞서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맞는 겁니까?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맞선다는 뭐 구도 자체가 지금 보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비윤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주자들, 그러니까 뭐 김기현, 권성동, 안철수, 나경원, 조경태, 뭐 윤상현 이런 분들은 전부 이제 친윤으로서의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방법론적으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다 범친윤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친윤과 비윤의 어떤 양강구도처럼 인식되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미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규칙이 바뀔 때부터 사실상 이제 친윤 인사 중에서 누가 되느냐의 문제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은
높지만 당원 상대로 한 부분에서는 낮게 나왔죠. 예, 낮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내가 출마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이 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 또 하나 변수가 이제 최고위원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결심을 하기도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같이 이제 최고위원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또 진출시켜야 되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나만 빠지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전체적으로 친윤 후보들이 뭐 크게 나오면서 네네. 방법론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여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예. 이런 형국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 밖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보일 수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유승민은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요, 뭐 안 하기도 뭐 하고 사실은 하기도 뭐 하면 결과적으로는 방금 소정수 위원 얘기한 것처럼 당헌 당규 개정, 결선 투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유승민은 되게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라고 봐서 본인이 선뜻 이런 어려운 길을 계속 나서서 계속 안 되는 이미지 메이킹을 더 씌우는 것이 결국 자기가 정치하는 데서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소금 역할을 하지만은 이번에는 사실 직접 나오지 않고 다른 식의 어떤 뭐 최고위원을 통해서 자기의 지분을 확보해 가는 과정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촌성 승리에 과연 윤 대통령하고 거의 일치감이 높은 분이 더 이루어질지 아니면 당의 입장에서도 약간 같이 계를 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분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에 말하자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 총선 때 어떤 지지율이냐에 따라서 당의 어떤 득표율, 총선 성적도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일체감이 높은 분이 아닌 분이 되는 그렇지만 너무 먼 유승민처럼 먼 분이 아닌 분을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그게 이제 당의 뭐 말하는 명운이 걸려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민주당에서도요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새해 첫 메시지부터 윤석열 정부를 직격을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안타깝게도 타협과 조정을 통해 희망을 만드는 일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폭력적인 일방적인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에 급급하다가 초과 3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새해의 시작이지만 설렘만을 앞세우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민생과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에 급급하다가 초과 3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올해를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연말 연초 아주 바쁘게 움직였던 겁니다. 물론 새해를 맞아서 이제 참배도 하고 인사도 다니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다. 이런 말도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 네, 이재명 대표는 2023년 새해 첫날부터 강행군에 나섰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년 인사회에 이어서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경남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했는데요. 먼저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방명록에 민생, 민주, 경제, 평화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길을 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요. 또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진 권양숙 여사 예방에서는 최근 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지사와 대면하기도 했다던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저를 찾았다가 김 전 지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가 먼저 사저에 와 있었고요. 이후 참배를 마친 민주당 지도부가 사저에 도착하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두 사람은 5분가량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대표 등은 봉화 쌀로 만든 막걸리와 권 여사가 준비한 떡국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정오쯤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예.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친노 친문 세력을 끌어안고 좀 당 내부 결속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긴장 속에서 당내 통합을 위한 행보를 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한 해 숨가쁘게 진행해온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 반환점을 돌아서 올해도 계속 이어질 가운데 새해에는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또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등 이 대표 주변부터 좁혀가는 수사가 동시다발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첫 신호탄을 쏜 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죠.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를 사실상 마치고 이재명 대표 직접 조사 준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는 오는 10일부터 12일 중 검찰 조사실에 출석할 것을 이 대표 측에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해 이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석 문제는 이미 제가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당과 분리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한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대장동 의혹에서도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반부패 수사 3부는 지난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 등의 혐의로 연달아 구속 기소했죠. 네. 현재 검찰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았다고 지목된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수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지난해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기소했었죠. 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우면서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기 윗선인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였습니다. 예. 물론 이 쌍방울의 대북 커넥션 의혹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한 결정적 흔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요. 예. 이 쌍방울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로 뻗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쌍방울과 사업적으로 밀접한 기업 KH그룹까지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쌍방울과 관련 있는 자금줄은 모두 뜯어보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 연초부터 법원의 시계도 이제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정권 관련 1심 재판이 잇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9일 월성원전 1호기 자료 삭제 사건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비리, 입시 비리 사건도 재판이 잇따라 열리죠. 네, 2019년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담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이 국장 등 3명이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가 됐죠. 이게 오는 9일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에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그리고 감찰 무마 사건 의혹이 기소 3년 만에 드디어 선고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연루자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는 10일경에 출석을 놓고 이제 검찰과 조율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혐의를 모두 부인하더라도 기소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하는 걸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뭐 기소가 기정사실화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하나하나에 다른 어떤 범죄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흐름들은 정진상 사건을
같이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엮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 같은 것도 엿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진상은 따로 주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내부에 우리가 흔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네.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유동규라든지 김만배 이런 분들을 통한 어떤 그 진술이라든지 예. 또 정황 자료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해 놓고 있는 거 아닌가. 다만 이러한 그 이재명 대표의 출두를 통해서 본인도 검찰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겨누보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소가 되고 소환이 된 것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열어도 임시국회를 열어도 일단 나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미 이제 이 대표 측에서 출석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 날짜가 이제 뭐 10일에서 12일 그 사이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국회 상황과 관계없이 가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뭐 이번 사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대장동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쌍방울 관련된 부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당당하게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서 해명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검찰로서는 이미 지난번에 그 성남시와 두산건설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거기에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의 공범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사를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면 기소를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이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죠. 딸과 미사일 나들이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 관련 소식이네요. 네, 새해 첫날인 어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둘째 딸로 알려진 김주애가 미사일 기지를 둘러보는 장면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 속에 김주애는 아빠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국방부문 고위 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KN-23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의 시설을 둘러봤는데요. 다만 조선중앙TV는 김주애를 별도로 호명하진 않았고요. 새로 공개된 공개 활동의 장소와 이게 언제인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딸 김주애를 등장시킨 데 분명 어떤 의도와 배경 있다고 봐야 하겠죠? 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새해 첫날에 딸 김주애를 등장시킨 것이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의미이자 나아가 새로운 세대를 아우르는 결속과 통치의 의미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김주애를 활용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호소력과 통합적 메시지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해서 이목을 끌었었고 같은 달 26일 화성 17형의 시험 발사를 축하하는 행사 자리에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가 전한 김주애 관련 소식을 잠시 들어보시죠.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어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모습은요. 북한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내용은 지난해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각종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강화를 선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조선중앙TV는요.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 집중적으로 발사해온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10여 대가 도열한 모습을 공개했고요. 김 위원장이 화성 계열 ICBM의 탄도와 본체로 추정되는 무기 체계를 직접 점검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는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과 핵탄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인 확대를 언급한 것을 강조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민진 기자가 전원회의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번엔
한국을 아예 명백한 적으로 규정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이번 전원회의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한국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보통 이 한국을 지칭할 때 대남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란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예. 올해부터 다시 이 주적이라고 표기하는 데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무기로 남측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 내용도 잠시 들어보시죠.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김 위원장의 새해 첫 행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첫 행보는요, 조선소년단 대표들과의 이 기념사진 촬영 등이었는데 보도된 사진을 보면 소년단을 상징하는 붉은 넥타이를 맨 김 위원장은 어린이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는 등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또 머리를 쓰다듬거나 뺨을 어루만지고 사진을 찍을 때는 양쪽 팔짱을 끼는 등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소년 단원들에게 새해 선물로 손목 시계를 나눠줬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김 위원장이 연초부터 어린이들을 각별히 챙기는 건 둘째 딸 김주의 등장으로 부각된 북한의 미래 세대 중시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을 각별히 챙기는 장면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국방 강화 행보가 결국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조선소년단은 만 7세부터 14세까지의 북한 학생들이 가입하는 단체로 현재 300만 명 안팎의 단원이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새해 첫날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혜의 모습을 공개를 했고 새해 첫 행보로는 조선소년단을 만났습니다. 어제는 또 대형 방사포도 쏘고요. 이런 전체적인 북한의 움직임, 이거 새해 들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김정은으로서는 일정하게 이제 핵무력을 완성한 단계로 갔다라고 보는 그런 자신감을 지금 안팎으로 표출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런 현장에 다니는 과거 같으면요, 이런 뭐 행사하거나 무슨 뭐 비원비를 띄우거나 이러면은 북한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어디 뭐 잠오산 특각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행방이 이제 일주일 동안 묘연,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오히려 이제 어린 자녀들까지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내부적으로 군사적인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내부적인 단합을 꾀해가는 행보가 지금 어린이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소년단을 만나고 하는 것은 그러한 행보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대외적으로는 강한 자신감을, 내부적으로는 또 이런 이른바 이 지도자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양 측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 김정은의 어떤 행보로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를 명백한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오늘 어제였습니다만 600mm 방사포 초대형입니다. 이렇게 발사를 하고 이게 우리와의 남북 관계에서는 신년 초부터 이게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9.19 합의가 끝났다라고 하는 명백한 얘기고 작년에 어쨌든 핵전력 법제화를 통해서 명백했고 이것은 아마 2019년을 비롯해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원래는 경제와 핵 양진 전략에서 완전히 이제 경제적 어떤 개방 기준을 없애가는 과정 지난 4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핵밖에 믿을 게 없다. 핵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부분인데 방금 이제 소준섭 위원께서 자신감 얘기를 했는데 왜 자신감이 생겼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게 반사이익입니다. 무기를 팔고 또 미중 또 미러 나토와의 그 대립 관계 속에서 러시아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뭐 제트류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말하면 국제 제재를 피한 어떤 자금 지원, 유류 지원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사실 남측에서 전략 자선이 떴을 때 비행기 띄우기도 힘겨워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맞대응을 했다는 것. 계속적으로 연일
저렇게 자신감을 표명한 것은 조금 숨 쉴 여유가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자기 아이를 통해서 온정주의적 뭐 시계를 준다든지 미래 세대에 대해서 또 하나는 태백 백두 혈통이라고 하는 정통성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기 나름대로는 이 시점을 숨쉴 여유론 그리고 확실하게 국제사회 핵무장 국가 그리고 남한과의 대립점을 통해서 내부 통합 그런 부분에 대한 다목적 포석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이제 맞대응으로 힘으로 하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면에서? 무슨 의미에서 보냐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대북 관계는 맞대응해도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맞대응할 건 하고 대화할 건 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가면 가는데 에너지 문제 또 공산품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등지고 4년 내내 5년 내내 정권을 만들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북 정책과 대려 정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스러운 판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얼굴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1심 판결에 대해 한 말입니다. 법률신문이 오늘 오전 지난달 28일 진행한 노 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예상 못한 결과였다며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며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지난달 6일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지난 2020년 최 회장과의 첫 이혼 소송 재판을 마친 노 관장의 모습을 잠깐 보고 오시죠. 50% 절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할 비율을 말씀하셨는지 그런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 입장에 대해 변화는 없나요? 뭐 비율 변화라든지. 이쪽으로 이번 인터뷰에서 노 관장은 특히 1심 재판부가 노 관장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 형성과 유지, 또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최 회장과 1988년에 결혼해서 큰딸, 둘째 딸, 막내 아들을 낳아 키웠고 34년간 가정을 지켜왔다면서 최 회장이 두 차례나 구속되고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면서 시카고 대학 경제학부 박사 과정에서 최 회장을 만났을 때부터 미래와 사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눈 파트너였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저는 육아와 내조를 남편은 밖에서 사업을 하는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은 SK의 무형의 가치, 그러니까 문화적 자산을 상향시키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 이 노 관장이요 자신의 이혼에 대해서 축출 이혼이다, 쫓겨났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이 재벌가의 재산 다툼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노 관장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건 돈보다 가정의 가치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우는 보통의 이혼과는 다른 축출 이혼, 그러니까 쫓겨난 거라고 했습니다. 또 1심 판결로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됐다면서 갑자기 시계가 한 세대 이상 뒤로 물러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간 이혼 재판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해왔던 노 관장이 이렇게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선 건 딸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은 항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도 딸의 역할이 컸다고 말을 했고요. 1심 재판 후 딸과 나눈 대화 내용도 언급을 했는데 1심 재판 후 노 관장은 딸에게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고 그러자 딸은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노 관장은 그때 다시 마음을
마음을 다잡고 항소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현재 최 회장 측에 역시 소송 결과에 불복해서 맞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처럼 노 관장의 심경이 담긴 인터뷰가 화제가 되니까요. 오늘 오전 최 회장 측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최 회장 측은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이 매우 유감이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당사자가 했던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 동안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것이라면서 예.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 당사자의 일방의 주장을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면서 이번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이혼 소송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노 관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 이혼하기까지는 아마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노 관장은 이혼을 하기 싫어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해졌었죠. 예, 계속해서 그 소송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예.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난번에 1심 판결 때 이제 위자료 1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된 반면에 네. 665억 원 재산 분할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재판부가 그 이른바 특유 재산, 이 최태원 회장이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또 결혼한 이후에 스스로 취득한 재산,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이제 두 분이 결혼한 건 88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 회장이 주식을 상속받은 건 94년이고, 네. 그러니까 노 관장 측에서는 최 회장의 재산이 늘어난 데는 그러니까 가정주부로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그냥 가정에 충실한 것 이 자체가 남편의 경영 활동을 도운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에 맞는 어떤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 이제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최 회장 측에서는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수순에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재판부의 예. 판단이 1심에서는 이 정도 나온 건데 결국 향후에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특유재산에 대한 이 노 관장의 기여도 이것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 재산 분할의 범위가 예.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결혼한 이후에 재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나 이 문제 같은데 네. 노 관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주 전 의원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섭섭한 것은 이제 미국의 아마존의 베이조스 부부의 이혼에서 네. 이제 그쪽은 부인이 43조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눈에 들어온 용어가 파트너예요. 결혼할 때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의 나의 전문성이 있었다. 예. 초기 창업을 하는데 더 말씀을 하지 않지만 숨겨둔 얘기는 오늘날 이 SK 그룹이라는 것이 내 아버지의 존재 후광 없이 이렇게 컸겠느냐. 그야말로 어떤 섬유회사에 불과했던 회사들이 유공이라고 하는 큰 말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겉으로 그 얘기를 대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그 후광에 대한 전체 파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SK그룹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고 또 실제로 보면은 나의 전문성, 제가 전혀 뭐 기업이라든지 경제성이 없는 학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내로서 역할에 치중했다는 것만으로서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 미치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그런 부분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은 힘들다? 자, 김호준 씨 이런 말을 한 건가요, 그러면? 정확히는 김호준 씨가 새로 시작한다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인데요. 김 씨가 겸손은 힘들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건 지난주 금요일 김 씨가 진행하던 TBS 라디오 김호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요, 해당 프로그램 폐지 당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뉴스공장이 없어질까라면서 새로 시작할 유튜브 방송 채널 겸손은 힘들다를 소개했고요. 하루 만에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김 씨 채널을 구독했다는 인증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한 TBS는 오늘부터 폐지된 프로그램의 시간대에 교통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TBS에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신 교통방송인 출근길엔 TBS로 대체 편성됐고요. 뉴스공장과 함께 폐지된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음악방송인 퇴근길 김혜지입니다로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역시 음악방송인 이가희의 러브레터로 방송된다고 하는데요. 대체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모두 TBS 아나운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어준 씨의 마지막 방송에서까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남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방송에서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자신을 둘러싼 정치 편향성 논란에도 편파적이지만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다며 그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편파에 이르는 과정이 가짜 뉴스로 잔뜩 뒤덮인 미디어들이 자기들은 공정하다고 한다면서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TBS 라디오를 떠난 김 씨의 마지막 방송 모습도 잠시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모두에게 띄웁니다. 오세훈 빼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1위를 할 것이고 그 후로 20년간 계속 1위를 할 작정입니다. 자, 김 씨가 말하는 3년 6개월 후 오 시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 시점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 씨는 마지막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뺀 모두에게 띄운다면서 가수 전인권 씨의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를 틀었고요. 노래가 끝난 뒤에는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온다라면서 오늘이 그 3년 6개월이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 시장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이번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간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는 지속해서 TBS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지적해왔고요. 2024년부터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이미전 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편파성 논란 등으로 TBS 라디오에서 하차한 김어준 씨 3년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바람이죠. 본인의 바람이고 본인의 의지인데 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던 방송이 문제가 된 건 이제 그냥 순수 민간 상업 방송이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결국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특정 정파에 치우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그동안에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민간 상업방송 어디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하는 대로 진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통방송의 문제와 그런 부분을 꼭 동일선상에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김어준 씨 얘기는 그냥 그 나중에 3년 6개월 뒤에 이제 정권 바뀌면 돌아오고 싶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냥 의지의 표명 정도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바람으로 돌아올 수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도? 글쎄요, 그거는 두고 봐야죠. 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론조사 기관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정치적 행위에 개입함을 통해서 반드시 다음 지방선거에는 오세훈 시장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과연 올바른 어떤 언론인의 길인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공영방송에 자리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시 공영방송에 들어와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회에서 충격을 준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따라 살해한 31살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네. 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죠. 이기영. 범행 전후에 본인 이해할 수 없는 행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택시기사를 살해한 지난 12월 20일까지인 술자리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기영의 두 얼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 잠시 뒤에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공개된 영상 보시면요. 범행 직전에 이기영은 여자친구 가족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고요. 네. 어른들을 의식해서 공손하게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시거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등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는 평범한 남자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 하지만 술자리가 끝난 뒤 이기영은 돌변하는데요. 어. 여자친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요. 예. 합의금 문제로 이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기영은요, 옷장 시신을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검거된 당일이었습니다. 25일에 처음 보는 청년 일행에게 접근을 해서 재력을 과시하면서 술을 사기도 했고요. 또 행패를 부린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 이기영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젊은 남성들에게 술값을 내주고 고기도 사주겠다며 접근해서 한 식당으로 함께 이동한 후에요. 이들에게 카드를 건네거나 건물이 8개가 있다. 돈이 많은데 같이 일하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행 중에 한 명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기영이 사람을 죽여봤냐. 100억을 주면 사람 죽일 수 있냐고 물었었고 다른 일행에게는 나도 중졸이라 너한테 공감이 되니 너는 내가 먹여 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네. 하지만 식사 후에는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식당 밖에서 이기영과 일행이 몸싸움을 벌였다고도 합니다. 예. 이때 이기영이 계속 시비를 걸자 일행은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이기영이 끝까지 쫓아가겠다며 계속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때 몸싸움을 하다가 다친 이기영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사이코패스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이기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서 주말 사이에 이기영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면담 결과 외에도 과거의 범죄 이력이나 유년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서 이 사이코패스 검사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범행 전후 술자리 CCTV 영상에 담긴 이기영의 실물이 지난 29일 경찰이 공개한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기영이 거주하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는 한 점검원은 공개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어릴 때 모습인 것 같아서 지금과는 인상이 많이 달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네티즌들이 이기영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을 찾아서 군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쓸만한 사람이 돼봐야겠다 같은 문구가 담긴 과거 글을 공유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기영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해도 개인이 마음대로 SNS 사진을 퍼뜨리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위법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옛날 사진을 공개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게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 실효성이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기영 실물 사진을 공개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다른 흉악범 역시 증명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이 계속됐죠. 그래서 경찰도 이기영의 실물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 이승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 등을 통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기영은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통보받은 뒤에 범행 관련 경찰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또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기영은 경찰에게 자신의 부모에게는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당부하는 등 가족에게는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려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기영은 구속영장 심사 때도 패딩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리면서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 모습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네, 돈을 노리고 범죄 저지른 거 맞습니까? 추가 범행 사실 있나요? 피해자 돈 노리고 범죄하신 거 맞습니까? 피해자 돈 어디다 쓰셨나요?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이제 신상 공개를 하는데 이제 보완책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해외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볼 때도 실제적인 사진을 좀 공개해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세월이 한참 지난 사진이라든지 보정 처리를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완전히 거의 뭐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인물과 좀 다른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른바 머그샷, 그러니까 경찰 유치장을 나와서 이제 검찰로 송치되는 그 단계에서 우리 같은 경우 포토란에 서고 했을 때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좀 공개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우리의 경우는 좀 이 얼굴 나이 공개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이참에 차제에 좀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당사자가 또 거부하면은 공개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공개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개 자체는 최소화해야 되지만 공개를 해야 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정확하게 공개를 하는 이러한 어떤 계기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당동 사건도 그랬었고요. N번방도 그랬었고요. 실제 사진과 과거 우리가 이제 신상 공개라고 본 사진이 전혀 달라요. 이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머그샷 같은 경우에 미국은 합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한편으로는 뭐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어떤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력해서 이것이 아직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하게 좀 법을 조정해서 어차피 최근에 들어서 갈수록 합의에 의해서 공개를 합법화하는 그런 결정이 나오는데 이참에 우리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공개하는 마당에 실제성 효력 있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기영의 실물이 공개가 만약에 된다면 추가 범행 여부를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추가 범행 여부와 관련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최근 1년간 이기영과 연락한 주변인을 상대로요. 전수조사를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1년간의 이기영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한 인물은 모두 380여 명으로 이 중 95%가량은 연락이 전부 닿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나머지 10여 명은 통신사 문제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기영이 최근 교제한 다른 여자친구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경찰이 신변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동거녀를 살해한 뒤 수개월 교제했던 여성이고 특별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택시기사처럼 평소에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기영이 검거 당일에도 처음 보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었었던 사실이 알려진 만큼 경찰은 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도 이기영의 성향이나 범죄 패턴으로 봤을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인데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확인된 택시 기사와 뭐 집주인 외에도 여러 건의 이제 여죄, 뭐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여죄가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성들을 아주 인스턴트하게 만나는 이런 이제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전에도 만난 여성이 많다면 그분들의 행방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제 한편 신상 공개가 되면서 이기영의 과거도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과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은 10여 년 전에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3년 육군 모 부대에 근무했던 이기영은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km를 달렸고요. 이 차 열쇠를 뽑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있습니다. 결국 이기영은 같은 해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육군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역하고 나서도 이기영의 음주운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도로에 택시를 들이받아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고요. 집행유예 기간이 2019년 1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기영은 음주운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살인까지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에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이 돼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경찰은 이기영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살해된 동거녀 시신을 찾는 일도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칫 시신 없는 살인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의 시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살해된 동거녀의 유가족과는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혐의 입증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도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왔지만 이 성과가 없자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를 대조할 수 있도록 유가족을 수소문해 왔습니다. 시신을 끝내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DNA 대조 결과와 이기영의 진술 등 간접 증거를 활용해서 살인 혐의를 증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기영이 거주하던 동거녀의 집과 이기영 차량에서 나온 혈흔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은 혈흔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할 때 생긴 것이라고 진술을 했지만 경찰은 추가 범죄 피해자의 혈흔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에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